경제학 강사 한원영입니다. 오늘부터 NCS 경제학을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번 시간은 파트 1 수요 공급 이론 중에 경제학 기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이 이제 의의를 정리하는데요.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로는 노동, 자본, 그리고 토지와 같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상품으로 변환될 수 있는 생산 요소들을 말합니다.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은 생산 과정을 거쳐서 상품으로 변화하며 생산된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상품은 눈에 보이는 재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재와 자유재라는 것이 있는데 경제재란 물론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거죠. 그 재화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재화를 의미하고 자유재라는 것은 그냥 어떤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챕터를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경제 현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서 인과관계를 우리가 쉽게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고 의도화시켜서 우리들만이 보는 작은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것을 경제 모형이라고 합니다. 경제 현상의 추상화, 단순화를 위해서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용어들을 변수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동기들도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변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챕터가 진행이 되면서 좀 더 이제 함축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일단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어요. 이런 환경에 해당하는 것, 또 우리가 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들을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무언가 이제 값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내생 변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경제학, 우리 이제 관심 대상은 뭐 시험을 보기 위한 거지만 그 시험에 나오는 것이 곧 우리의 관심 대상인 거죠. 그래서 실업,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경제 성장이요. 여기에는 보통 우리가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는 것이고요. 환율, 국제 수지, 요것은 이제 국제 금융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고 노사관계, 경쟁, 환경오염, 빈곤, 세금 이런 것들은 미시경제학 범주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학을 학습하는 목적, 우리가 시험을 보는 그 이유는 바로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거죠. 네, 합리적 선택의 기본 원리요. 그렇게 된다면 현실 경제를 보다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다뤄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는 희소성이라는 거죠. 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소성, 무한한 물질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은 유한하다, 한정되어져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는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이라는 것을 정의하게 될 때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소한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선택을 다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희소성과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연구 대상,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선택 행위다. 무언가를 선택하게 된다면 무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상품의 생산, 교환, 소비와 관련된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모든 선택의 문제를 다 다루게 되는 거예요. 가정경제학, 결혼경제학.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지? 결혼하면서 얻는 득, 결혼하면서 잃게 되는 실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법경제학, 예술경제학, 그리고 스포츠경제학 등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슬쩍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자, 우리는 일단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예, 바로 미시 편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효용 극대화, 그리고 이윤 극대화, 그리고 시장의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미시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고, 미시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테마는 효율성, 효율적인 자원 배분, 효율성이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평성을 다루게 됩니다. 공평한 소득 분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큰 흐름의 차원에서 살피는 것이 있어요. 큰 흐름의 차원에서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시의 영역입니다. 거시는 흐름을 살피는 거예요. 흐름. 경제를 흘러가는 그 흐름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기의 경기 변동.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사이클. 네. 경제 변동, 경기 변동.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의미에서 경제 성장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을 한 나라 안에서만 다룰 수 있고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폐쇄 경제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외국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있죠. 서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거래도 하고요. 그것을 이제 국제 경제라고 합니다. 국제 경제. 근데 국제 경제에서는 역시 미시에서 연장으로 무역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평한 소득 분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무역 정책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거시의 연장으로서 국제 경제는 뭐냐? 바로 국제 금융이라는 것입니다. 국제 금융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은 환율, 그리고 국제 수지라는 것을 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경제학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보다 자세하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경제학의 기본 가정은 뭐냐? 모든 경제 주체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합리적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각 챕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테마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선택의 전제 조건이다. 그런데 이것은 수단의 합리성이다. 목적의 합리성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합리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득, 그리고 잃게 되는 실을 비교한다는 얘기죠. 득실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에 따른 득실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선택을 할 때는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다. 여러 대안들이 있다.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선택해야 되는 대안들이 있다. A를 선택해서 갈까? B를 선택해서 갈까? C를 선택해서 갈까? D를 선택해서 갈까? 그런데 A를 선택하면 내가 얻게 되는 득과 실을 따졌을 때 10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B를 선택하게 되면 12를 얻게 되고, C는 9를 얻게 되고, D는 4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B라는 대안을 쫓아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장 큰 A를 포기하면서 B를 얻게 되는 거죠. 네, A를 포기할 때 저 10이라는 득실의 그 차이, 순편익을 포기하면서 더 큰 순편익 12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때 B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를 포기하는 것이다. 10을 포기하고 12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A를 선택해서 10을 얻고 포기하는 게 12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리고 또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명목적으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앞에 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모두 다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기회비용. 근데 기회 이런 말들을 이제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비용이라고 할 뿐입니다. 경제적 비용은 다 기회비용이다. 그리고 또 이제 기회비용과 주로 이제 비교하는 문제는 매몰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매몰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거예요. 회수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지출된 뒤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 다시 회수할 수 없으니까 미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미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경제학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한번 아무리 큰 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다라면 그거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썬크, 매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요것의 이제 구체적인 것은 단기 완전 경쟁 시장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때 이제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잠깐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회 비용이라는 거죠. 경제적 비용이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제적 자원에는 광의의 의미가 있고 협의의 의미가 있는데, 광의의 의미는 우리가 절약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은 희소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모든 것들, 절약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제의 그 어원, 이코노미라는 것이 바로 절약한다, 아껴 쓴다, 그런 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협의의 의미로는 우리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것을 다루게 될 거예요. 네. 토지라는 것은 자연 자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서비스,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자본이라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슨 캐피탈, 돈 빌려주고 돈 쓰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해서 해주는 기계들, 설비, 생산 설비들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기업가적 노력, 그렇죠? 똑같은 생산활동을 다른 사람들이 할 때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노력요하, 그것을 우리는 기업가적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요. 또 경제적 자원, 협의의 의미로서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것은 생산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에서는 생산 과정 이러면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산 기술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생산 함수라는 말로 생산 기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생산 기술을 거쳐 상품으로 변환된다. 눈에 보이는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유재와 경제재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자, 경제학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는 것이고요.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생산, 그리고 나눠주고 분배, 그렇죠? 예,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분배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자원은 배분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위치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 생산 요소는 이쪽으로, 이 생산 요소는 이쪽으로. 그리고 만들어낸 상품은 쟤한테, 빵을 만들었으면 얘한테 이렇게 주는 것은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거죠. 위치를 찍어주는 거예요. alloc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효율적으로 제 위치에 찍어주는 거예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렇게 계속 되뇌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소득이라는 거, 만들어낸 것을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가져갈 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소득 분배라고 합니다. 이 분배는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디스트리뷰션. 너는 이만큼 가져가, 너는 이만큼 가져가. 예. 이렇게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의 용어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만들고 나눠주고 쓸 때 소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가? 소비와 같은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근데 여기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 자연과학을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자연과학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법칙으로서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과학의 범주에서 경제학을 학습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나오는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얘기가 나오지만 경제학을 구분할 때 실증경제학이라는 것이 있고 규범경제학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 실증경제학, 규범경제학. 네. 사회과학은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대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실증경제학은 있는 현상 그대로 서술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지 않고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냥 눈으로 본 대로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규범경제학이라는 것은 규범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뭐뭐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올려야만 한다. 아니다. 세금을 줄여야만 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각 그죠? 구성원들에게 보조를 해줘야 된다. 뭐 돈을 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요. 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딱딱 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시험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합리적 선택이요. 그래서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으로 나누기도 한다. 자, 또 이코노미, 절약 뭐 이런 말로부터 출발한 것은 그리스 말로 오이코스, 그렇죠? 네. 집을 나타내는 오이코스, 그리고 관리를 뜻하는 노미아를 합친 오이코노미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잘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관리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들의 이제 집 관리를 할 때 보통 그러죠? 아껴 써야 잘 산다. 예, 그 아낀다라는 말, 절약으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또 경제학은 복잡한 경제활동에서 특정한 규칙성을 발견한다. 특정한 규칙성을 발견한다. 그래서 용어들이 물리학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물리학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그 중에서 이제 힘이라는 것도 갖고 오고 균형이라는 용어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건을 떨어뜨리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그럼 물리학적 법칙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법칙화를 시켜놓는 거죠. 하지만 예외가 너무나 많아요. 사회과학은 예외가 너무 많다. 예,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경제학을 공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예외 같은 것들, 예외가 많지만 그런 예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 현상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다. 그렇죠?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 예.
희소한 경제적 자원이 활용이고 기회의 비용이라는 것을 잘 살펴야 된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비용들은 다 기회 비용이다. 선택에 따른 대가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경제에서는 누가 참여를 하느냐? 바로 경제 주체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라는 경제 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할게요. 이들은 시장에서 만나요. 자, 가게가 있고요. 기업이 있어요. 이들이 만나는 곳은 적어도 두 시장에서 만나게 돼요. 하나는 최종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 네. 생산물 시장에 왜 가느냐? 가게는 왜 참여를 하느냐? 효용 극대화 차원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나 구매하려고 하는지. 미시경제학에서 효용 극대화라는 걸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기업은 왜 생산물 시장에 참여를 하는가?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효용을 극대화한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러면서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만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균형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또한 기업은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요소 시장이라는 데서 협의의 생산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구입하게 되고 그걸로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한다고요. 네. 이 과정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무언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노동, 서비스를 요소 시장에 공급해 준다. 예. 요소 시장에 공급해 준다.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미시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시 차원에서는 잘 보세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준다고요. 그러면 가게는 생산 요소를 이렇게 기업으로 보내준다고요. 이것이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는 실물이라는 것이 회전을 하게 되고요. 실물, 재화나 서비스, 토지노동 자본, 재화나 서비스, 토지노동 자본요. 라면을 사러 간다. 그리고 또 커피를 팔러 간다. 그렇죠? 머리를 깎으러 간다. 옷을 맞추러 간다. 옷을 맞추러 가는 것은 옷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재화지만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노동이 들어가게 된다고요. 재단사도 들어가게 되고 가위질하는 분도 들어가시고 꼬매는 분도 들어가시고요. 또 포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런 재화나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이쪽 방향으로는 토지 노동 자본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실물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뭐가 돌아갈까요? 반대 방향으로는 화폐라는 것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시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 실물 시장 그리고 화폐 시장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흘러가는 것들이 점점 커진다, 작아진다. 경기 변동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크게 거래를 하게 되는 것. 오늘보다는 내일 더 크게 거래를 하게 되자. 그런 경제 성장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하고 어떤 거래를 하느냐, 무역이 어떻게 되느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국제 수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개방 경제에서 국제 경제 차원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만 머릿속에 이제 잘 넣어 두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학습이 됐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꼭 머릿속에 넣어 두자. 그것이 바로 소득순환 모형이라는 것이다. 자, 경제주체. 가게는 상품의 소비 행위를 주로 담당하며 노동,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공급해 준다. 상품 시장에서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을 공급해 주는 사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효용 극대화입니다. 기업은 뭐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상품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생산 요소를 구입해 가지고 생산 활동에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시장의 공급자요, 요소 시장의 수요자, 곧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은 세금을 걷고 정부 지출을 하면서 사회 후생이라는 것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정책이라는 것도 우리들이 꼭 다뤄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주요 시장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시장에서 만난다.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품이 거래되는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들이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부터 우리는 출발한다. 생산 요소 시장은 가장 중요한 노동 시장이에요. 그렇죠? 노동이라는 것이 가장 본원적인 생산 요소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본 시장도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무엘슨이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의 세 주요 과제는 뭐냐?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라면을 만들 것인가? 짜장면을 만들 것인가? 옷을 만들 것인가? 집을 만들 것인가? 그렇죠? 예.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산하기로 결정된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또 만들어낸 상품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 For whom요. 그렇죠? 누구에게 자원이라는 것을 배분해 줄 것인가? 예. For whom.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경제학의 세 주요 과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경제학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데,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을 다룰 것입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는 모든 상품들이 가격이 있다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시장이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 그죠? 시스템. 네. 또 시장 경제에서는 재산권. 내게 중요한 거야. 내게. 그렇죠? 재산권의 확립으로 자유로운 교역이 보장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업의 원리라든가 또는 전문화를 통해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내가 먹는 걸 잘할 것인가? 만들어주는 것을 잘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먹는 걸 잘한다. 그러면 생산보다는 먹는 데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나는 먹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만드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서 나한테도 이득이 온다. 예. 그럼 이제 생산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서 너도 이득이 되고 나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한테는 사실 이득이 될 생각은 없는데 내 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욕구,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통해서 공익도 더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 경제 이제 반대쪽에는 통제 경제 또는 계획 경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가격 기구라고 하는 것은 뭐 시장 이런 건데요.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한 역할은 뭐냐?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용어만 모를 뿐이고 여러분들은 항상 뭐 지금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요. 응? 소비자로서 참여할 수도 있지만 어떤 공급자로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은 용어들을, 그렇죠? 용어들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용어를 제대로 아느냐? 예, 우리는 실제로 행동은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구입하는 것이고요. 또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갖다 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험 문제에다가 이득이 되는 걸 팔고, 그렇죠? 이득이 되는 걸 사고 이러면 배운 바가 없잖아.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용어를. 시험이라는 것은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다. 가격이 시장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아, 저쪽에 가격이 오른다. 아, 저쪽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죠? 또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게 된다고요. 유인을 또 제공해 주는 거죠. 그 가격이 오르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겠다. 그런 사람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죠. 야, 그거 얼마에 팔았냐? 10,000원, 20,000원. 곧 그걸 판 사람의 소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의 전달이다. 유인의 제공이다. 소득의 분배다. 이런 것들을 가격이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장 경제에서는 때로는 가격대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압이 들어가는 거죠. 레이셔닝, 할당이요. 이건 너가 가져가라. 이건 너가 가져가라. 그래서 배급에 의한 자원이 배분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뭐 나라에서 어떤 상품권을 줄 때 이 소득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는 안 줄 거야. 정부에서 안 줄 거야. 하지만 아, 그래? 소득이 요것뿐이 안 되는구나. 그럼 요걸 가져가서, 요 쿠폰을 가져가서 좀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십시오. 예. 그런 상품권을 미리 할당해 주는 방식도 있지요. 예. 특히 뭐 전쟁이나 천재지변, 요즘처럼 이렇게, 예? 병균이 막 돌아다닐 때, 예.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시장 경제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개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시장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 경제다. 그런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문제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거시에서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학을 이제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경제에서는 경제 주체들, 가계의 효용극대화, 기업의 이윤극대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주로 다루게 된다고요. 요걸 연장하게 되면 한 나라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과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바로 국제 무역이 되는 것이고요. 국제 무역이요. 또 거시경제 이론은 흐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흐름을 살펴보면서 아, 오늘은 왜 이렇지? 아, 어제는 왜 그랬을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경기의 변동, 안정을 학습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잘 살고, 더 잘 살다는 것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것들이죠. 경제 성장이요. 그럼 다른 나라들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너네 나라 돈은 뭐냐? 달러다. 우리나라 돈은 뭐냐? 원화다. 그거 어떻게 교환할까? 화폐의 교환 비율, 환율이라는 것이 있고요. 야, 우리나라는 너네 나라한테 이렇게 팔았어. 그리고 너네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입해 왔어. 돈도 이렇게 줬어. 우리는 이렇게 받았어. 라고 하는 국제수지요. 국제수지. 수입과 지출, 국제수지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국제금융이고요. 우리들이 이제 주로 이러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로 있는 그대로를 분석한다. 실증 경제학 측면에서 하게 될 거예요. 가치 판단은 개입되지 않죠.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주로 실증 경제학 측면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규범 경제학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요즘 말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넌 그냥 답만 얘기해.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그냥 대답만 해. 그렇죠? 그래서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 개선 방향,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세금을 올려야만 한다. 지금 쿠폰을 국민들에게 나눠줘야만 한다. 나눠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한 당위성, 당위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규범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 이론, 네, 우리가 살피는,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하는 미시경제다, 거시경제다, 국제무역이다, 국제금융이다 하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사연, 그렇죠? 왜 영국은 EU에서 탈퇴를 감행하게 됐을까? 그렇죠? 왜 예전에는 고정환율 제도였는데 우리는 지금 왜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게 됐는가? 왜 중앙은행이란 한국은행에 금이 있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화폐를 만들어내야 되는 근본이 제도였는데 왜 요즘은 한국은행에 가면 화폐를 줬을 때 금하고 안 바꿔주는지, 네, 그런 경제사 측면도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 정책도 우리는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 이론 쪽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경제사와 경제정책,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사적인 것도 경제사 또는 경제정책 이러한 측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주요한 것은 이론경제학 쪽에서, 그렇죠? 미시, 거시, 국제금융, 국제무역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늘 또 신문, 요즘 뭐 신문 보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뭐 인터넷에서 뭐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사 문제에도 자꾸 읽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종종 나오는 것이, 예전에 교과서에 보면 뭐 통화정책, 금융정책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뭐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급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될 때 미국의 양적 완화? 미국의 양적 완화? 뭐야?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있던 말이 아니라고요. 물론 아주 귀퉁이에 그런 표현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거의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문제화도 되지 않았고요. 근데 요즘은 미국의 양적 완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막 이렇게 하면 양적 완화라는 챕터는 없었는데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돈을 많이 푸는구나. 그러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들이 있구나. 새로운 방식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시사 문제를 다 다룰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설프하게나마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할 때, 그런 쪽에서 다뤘던 거를 그냥 요렇게 표현만 되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인과관계를 살펴보자. 그러면 1, 2, 3, 4 또는 1, 2, 3, 4, 5 중에 맞거나 맞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 또 불확실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내는 것이죠. 자, 경제 모형,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의 현실 경제를 추상화하고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들 생각도 경제학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알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 가서도 우리는 경제 주체로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 경제학 공부를 잠깐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단순화돼야 돼요.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경제 현상은 너무나 복잡하다고요. 딱 여기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제학을 학습할 때 다양한 챕터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단순화해줘야 돼. 너무나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한 경제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과 글로써 표현한다고요. 그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어와 문장으로 표현하다 보면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너무나 아주 똑같은 표현을 자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수로 바꾸고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수화식으로 나오면 이과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제학은 문과에서 주로 다루지만 문과생들은 수화식이 좀 반감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나 수화식은 단어와 문장이라는 것을 좀 더 편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와 학습할 때 수화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수화식이 나오더라도 빨리 해결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책을 읽으시면 돼요. 단어와 문장으로 자꾸 머릿속에 넣어놓고 제가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수화식을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터이니 여러분들은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모형이 적합한지 아닌지 사실은 시험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 가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거기서 도출된, 나온 명제가 적합하느냐, 우린 중요하지 않죠. 왜? 우리는 머릿속에다가 지금까지 형성된 경제적인 인과관계를 머릿속에 놓고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러나 이제 경제 모형이 적합하려면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가, 거기에서 나온 인과관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명제, 그 결과는 진짜 시장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 적합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적합하다는 것은 과거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만 미래도 예측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것은 우리들한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최적화와 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경제학은 물리학이라는 학문으로부터 많은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바로 균형이라는 개념입니다. 균형. 균형이라는 것은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상반된 힘이 있죠. 근데 이쪽하고 이쪽이 힘이 상반된 힘으로 가는데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변화가 없어요. 이쪽하고 이쪽은 계속 힘을 주고 있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지? 쟤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이 안에서는 아주 치열한 힘이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어차피 뭐 용어니까 연관된 변수들이 모형의 내부에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려는 내재적 성향을 가질 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할 때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 그죠? 좀 더 얘기를 길게 한다면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져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시장의 균형에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고요. 그런데 보세요. 변화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내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라면 2그릇, 빵 3개를 먹어야 한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라면 3개와 빵 2개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고요. 그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최적화, 효용을 극대화한다, 비용을 극소화한다라는 최적화지만 그 최적화라는 상태도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균형의 범주 안에 최적화라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 가계의 효용 극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 균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중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적인 차원에서 또는 개별 경제주체 차원에서 최적화, 그렇죠? 효용을 극대화한다, 비용을 극소화한다, 생산을 극대화한다, 이윤을 극대화한다 라는 최적화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균형이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유량과 저량이라는 변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량은 뭐냐? 흘러가는 거예요. 저량은 뭐야? 고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생각하십니다. 너 지금 주머니 속에 얼마나 갖고 있냐? 이러면 주머니 속에 손 넣어가지고 100원짜리 하나가 나왔네요. 100원 가지고 있습니다. 말 되지요?
그렇죠? 예, 그것은 절량이에요. 고여있는 상태예요. 내 주머니 속에 고여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나 너 얼마 벌었니? 너 지금 얼마 벌었니? 하면 나 지금 돈 벌려고 일하고 있는데 계산할 수가 있나? 아니죠. 오늘 아침 9시부터 오늘 저녁 5시까지 기간을 설정해 놓고 얼마 벌었니? 하면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유량이라는 것은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사이에 흘러가고 흘러들어온 것, 흐름을 측정하는 거예요. 예, 유량과 저량이에요. 그래서 유량이라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GDP죠. 1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생산을 하고 지출하고 얼마나 분배가 됐는지 살펴보는 것이고요. 또 이제 국제경제, 국제금융가면, 국제수지요. 1년 동안에 저쪽 나라랑 우리나라랑 얼마나 거래했니? 이렇게요. 그렇죠? 흐름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량은 뭐냐? 고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 주머니 속에 돈 얼마나 있어? 중앙은행이라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관리하고 있느냐? 또 중앙은행이라는 통화당국에서 한국은행요? 얼마나 외환을 보유하고 있냐? 그 시점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량 변수에는 얼마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돈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이 시점에 인구는 몇 명인지, 그렇죠? 이 시점에 내가 쌓아놓은 자산, 부라는 것은 얼마인지,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욕조가 있는데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면 쌓이게 되고 일정 부분은 흘러나가게 된다고요. 이렇게 지금 쌓여 있는 것, 저량, 이것을 관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측정하는 것은 유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쉽게 그냥 이렇게 해요. 이 시점에 측정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럼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너 지금 얼마 벌었어? 응? 아니죠. 하루 동안에 이러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너 지금까지 은행에다 저축한 금액은 얼마야? 이러면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저량이 되는 거죠.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유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냈는데 뭐 중요한 문제들도 많아요. 선택이다, 기회비용이다. 근데 여기 챕터에서는 일단 유량과 저량을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왜? 경제는 시장을 통해서 무언가가 흘러가는데 그러한 변수들을 측정해야만 한다고요. 다음 중 유량 변수의 개념의 변화를 고르면, 그럼 항상 유량과 저량을 비교하면서요. 물가 상승률? 잠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어제에서 오늘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측정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시장에서 관찰해야 되는 거죠. 기간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은 바로 유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화폐 수요. 야, 너 지금 돈 얼마나 필요해? 500원. 왜? 사탕 사 먹으려고. 아, 얼마나 필요해? 지금 이 시점에 얘기가 되죠. 저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인터넷을 열고, 그렇죠? 예. 주식이 거래되는 종합 주가지수를 딱 켜면 지금 이 시점에 주가지수가 바로 나와 있지요. 그렇죠? 예. 종합지수, 주가지수 역시 저량이 되는 것이고요. 시장 이자율요. 그렇죠? 예. 요새는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통화당국이 매달 기준 이자율을 발표하죠. 그렇죠? 그 기준 이자율은 그 한 달 동안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발표한 그대로 가는 거니까 또 한 달이 지나게 되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테마 1 경제학 기초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마 2에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